안녕하세요. 각양각색의 이야기 보따리를 매일 풀어주시는 저에게 무척 고마운 존재인 톡톡 사연에 오늘은 제가 한번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꿈 많고 혈기왕성하기만 했던 소녀 시절이 그리고 아가씨 때가 꼭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꽤 지긋하게 들어버린 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안해 주세요. 저는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제 위로 있는 장남인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성정이 좀 되바라진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속된 말로 아주 한량 양아치처럼 보냈죠. 유년 시절 중에서 딱 4년을 오빠가 집안 사정으로 큰 고모 댁에 보내져서 지냈었는데 그게 무언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나. 자꾸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쪽으로 추측을 하셨지만 진실은 지금까지도 알 길이 없네요. 이렇듯 잘나디 잘난 오빠를 둔 덕분에 그 바로 아래인 제가 장녀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해야만 했죠. 집안 형편이 썩 좋지 못했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공사다망하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으니 제가 셋이나 되는 동생들을 일찍부터 다 돌보며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못난이 오빠를 대신해 친정 엄마께 힘이 되어드리는 장녀가 되고 싶다는 바람과 인정과 애정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러니 아주 사명감을 갖고 집안일을 했던 것이겠죠. 동생들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여동생이고 남동생이고 다 똑같았죠. 이것들이 나중에 세월이 다 흘러서 각자가 어렸을 적에 제 말을 착하게 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죠.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네 입이 입이면 내 입도 입인 법인데 꼭 자기들만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제 몫에 먹을 것까지 싹 다 훔쳐먹던 동생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얄미웠던지 모릅니다. 그런 주제에 집안 장남은 자기들 눈으로 봐도 아니올시다이니까 꼭 장녀 타령만 하면서 저한테 달라붙어 댔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루는 너무 짧고 금방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답니다. 다니던 국민학교는 집에서 무진장 멀었기 때문에 왕복으로 오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동생들 뒤치다거리도 해야 했고 부모님 드실 요깃거리도 제가 다 차려놔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 갔어요. 이웃집들이 전부 다 저희 집을 보면서 저기는 장녀가 아주 든든해라고 입을 모았죠. 그것이 제 보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을 친정 부모님께서도 다 듣고 계셨으니까요. 형편도 좋지 못하고 오남매나 되는데 여자인 제가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렇듯 좋게 받은 세간의 평가들이 유효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중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셨는데 이웃집들이 그걸 알고 만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 예전에 없던 고심을 하게 되셨죠. 어제는 건너집 정범이라도 나한테 묻더라. 똘똘한 장녀 중학교 공부시켜야 그 밑에 딸린 동생들한테 좋은 본이 되지 않겠냐며. 진짜로 중학 공부 안 시키고 공장에 보낼 거냐며 여러 번을 물어보던데. 또 그런 말이야? 나 원참. 아, 이 동네 옆편 애들은 왜 다 그 모양이야? 어? 남의 집 자식이 어디 어떻게 학교를 진학하나 안 하나. 아, 그걸 왜들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참견질을 하고 있어? 아휴, 우리 그냥 무님이 중학교 보내줍시다. 하도 애가 영민한 모습으로 온 동네를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니까 다들 무늬미를 좋게 봐주고 공부 더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 정도 못 해주면 안 될 일이죠. 에휴, 문혁이 그 자식이 그 한 집안에 장남다운 기계만 있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프게 있지는 않을 텐데. 아유, 무님이가 지 오빠, 지 동생들보다 영특하기는 하지. 다만 우리 형편이 애들 공부시킬 때가 아니라 공장 보낼 때가 맞아서 힘든 거지.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정말 굶어 죽을 형국은 아니니까. 모님이 중학교에 보내볼까 싶기도 하고. 모님이가 중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신도 진작에 알고 있었잖아요. 애써 모른 척 했을 뿐이지. 저기 우리 그냥 보내는 걸로 딱 결정해 버립시다. 아니 무님이가 언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는 장녀였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특함이 고마워서라도 우리 그냥 공부 좀 더 시켜 줍시다.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좁은 집구석이라 비밀 대화라는 건 원체 힘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날아갈 듯이 기뻤죠. 친정엄마의 말씀대로 저는 중학교에 너무나도 다니고 싶었어요. 손발이 부르트고 살갗이 어린애답지 않게 거칠거칠해질 만큼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던 건 이렇게 하면 중학교에 혹시 갈 수 있을까 봐서 기대하는 마음도 일말 섞여 있었기 때문인데 바람대로 돼서 무척 좋았죠. 친정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신지 알았기에 저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태어나서 그토록 흥겨웠던 시절도 없었죠. 저는 고급 인력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친정 엄마께서 조금은 더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저는 죄송스럽기도 했죠. 어서 빨리 집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여유로운 형편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해도 뭔가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세라는 것이 옷 위를 누비는 다림질처럼 쉬이 펴지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에 힘든 사정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을 테니까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막막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어느 공장에 보내실지 그것만 고민하고 계셨고요. 동생들은 여전히 도움이 안 되고 철이 남들보다 희한하리 많이 늦게 드는 사고뭉치들이었으며 오빠는 차라리 남의 자식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아주 솔깃한 말소리가 제 귀에 꽂혀왔던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곧 딴 곳으로 갈 거야. 외삼촌 외숙모 댁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 다니기로 했거든? 학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쉬는 시간에 그 소란 속에서 희한하게 그 목소리 하나만 잘 들렸어요. 제 머릿속에 번쩍 전구가 켜졌습니다. 쓸모가 문척이나 미비했던 제 친구 오빠 되는 인물이 큰 고모댁에서 지내다가 온 적이 있었기에 친척 집에 가서 산다는 그림이 영 낯설지가 않았죠. 공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싫은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온 형편이 빤한데 안 가겠다고 할 노릇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좁디 좁은 곳만 돌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 더 넓은 세상을 빨리 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란 선택지가 막연히 갑갑하게 느껴졌을 뿐이죠. 그 친구의 말에 저는 굉장한 힌트를 얻어냈고 즉시 선생님께로 달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라는 우주의 궤도를 단박에 바꿔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일 공장부터 알아보기로 얘기했던 게 바로 지난주인데 그 사이에 네가 까마귀 고기라도 삶아 먹었냐? 아, 그런 거야? 까마귀 고기 먹었어? 아유, 당신 제발 좀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아, 우님이가 고기가 생겼다면 우리한테 먼저 맛보라고 줬겠죠. 예. 근데 무님아, 아,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를 고등학교에 보낼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다고 그래? 아, 그 돈이면 우리가 생활비로 쓰지. 네 학비 보탤 형편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멀리 가버리면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집안 살림을 하라는 거니? 엄마 고생할 모습은 안 보이는 거야? 아휴, 우리 최고 효녀인 우리 장녀가 대체 왜 이럴까? 친정 부모님께서는 단호하셨으나 제 선택을 막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속셈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학력도 따내고 도중에 일을 하니까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지내는 것은 기숙사에 사면 됐고 제가 이미 다 고등학교를 알아보았다는 것까지 들으시고는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드리자 그것을 받으시고는 그제야 고맙다, 네가 옳았나 보다라고 하셨죠. 저는 낮에 공장에서 쉼없이 일을 했고요. 밤에는 야간으로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기숙사로 기어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잠을 청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했어요. 저는 바로 이때 가히 일생일대의 인연에 반열에 들 만한 인연을 만나고 말았던 겁니다.
너 거기서 뭐해? 그거 이미 다 상한 빵 아니야? 딱 봐도 상한 모양새인데 대체 너는 그걸 왜 먹고 있어? 아무리 밤에 출출해도 그렇지. 상한 걸 먹으면 배탈 날 거 아니야. 나도 알아. 빵이 너무 맛있고 귀한 것 같아서. 아끼면서 며칠 걸쳐서 야금야금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버릴 순 없잖아. 그냥 내가 마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충고해 준 건 고마워. 이해가 안 되네. 못 버릴 이유가 왜 있어?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나 기숙사 쓰레기통 위치 훤하게 꿰고 있거든? 아니, 그렇겠지. 너는 모르는 게 없는 애니까. 근데,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건 우리 엄마가 주신 빵이란 말이야.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빵은 거의 못 먹어봤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먹고 힘내라고 모처럼 빵을 사다 주셨는데, 바보같이 야금야금 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상한 부분은 참고 먹어야지. 늦은 밤중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빵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었죠. 밤인데도 머리를 유달리 꽉 조여서 하나로 단정히 묶고 있는 게 특징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이 친구를 몇 번 마주쳤었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죠. 인상부터가 차분하고 말수가 적을 것처럼 보이는 친구였어요. 호기심에 눈을 곧잘 빛내곤 했던 저와는 상반된 인상의 소유자였죠. 상한 빵을 우물거리고 있었던 진짜 이유를 듣고 나자 저는 왠지 그 친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앉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머뭇거리면서 최남순이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신기했습니다. 너, 너는 박무님이지? 알고 있어. 너는 성격이 활발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알고 있었어. 정말? 그거 내가 그동안 너무 설렜다는 뜻이지? 충고 고마워. 앞으로 자중할게. 그런 거 아닌데.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너 그런 성격이 부럽고 좋아 보인다는 뜻이었어. 정말이야. 남순이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죠. 당황하던 남순이는 제 장난기 짙은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제가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빵을 다 먹을 동안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비단 상하기만 했을 뿐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인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혼자 어둑한 기숙사 복도 계단에 앉아 먹기에는 너무나도 외로운 빵이었고요. 남순이는 천천히 빵을 먹기 시작했고 이런 걸 굳이 먹는 자기가 우습고 이상해 보이지는 않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씹다가 뱉은 나물도 어렸을 적에 먹으면서 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남순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 반응이 재미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서로가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때문인지 저는 제 지난 이야기를 꽤 늘어놓았답니다. 그러는 동안 남순이는 웃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면서 들려주었고요. 남순이가 원래는 이렇듯 누군가와 활발하게 대화를 교류하는 친구가 아닌 것을 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남순이에 대해 물어봤더니 누구 하나 남순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애라서 굳이 아무도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성격도 외향적이고 어떤 친구이든 가리지 않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는 저를 그동안 남순이가 좋게 봐왔기 때문에 저와 대화가 되는 그런 순간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내서 말을 길게 꺼낸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남순이가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저희는 꽤 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죠. 서로의 속사정을 알고 나면 금세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순이가 그런 경우였던 듯 싶어요. 제가 살아온 이모저모 그리고 왜 이런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까지 듣게 된 남순이는 저를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저 또한 남순이의 집안 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심적으로 무척 가깝게 느껴졌어요. 저를 항상 집안에 도움 하나 안 되는 오빠 말고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온 아이였고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셋째가 남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었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역시 해왔기 때문에 남순이가 마치 친자매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남순이도 제법 다사다난한 집안 사정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남순이가 6살 되던 해에 친부가 집을 나가셨다고 하네요. 당시에 남순이의 남동생이 고작 2살이었습니다. 그토록 어린 자식을 두고 친부께서는 웬 도박인지 여자인지에 홀려서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남순이는 남동생과 외조부님 댁에서 살기 시작했고 어머님께서는 남매를 위해 하루 종일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남순이가 9살일 때 어머님께서는 어떤 분과 만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남순이에게 이분은 계부나 다름없으셨죠.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외조부님 2분은 계부를 반대하셨다고요. 어렸던 남순이는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내다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 남동생과 외가를 나왔고 계부와 함께 4식구가 살게 됐죠. 하지만 그로부터 딱 1년 뒤 계부가 사기 범죄를 일으킨 뒤 잠적을 해버렸어요. 집에서는 아무런 돈 될 것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사기 피해자들이 애꿎은 어머니와 남매를 비난하며 거의 죽일 기세였다고 합니다. 세 식구는 빈털터리가 된 채로 다시 외가로 향했죠. 외조부님께서는 엄하게 꾸짖기는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시 받아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외조부께서 남동생과 둘이 외출을 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외조부께서는 당신의 손자를 품에 감싸셨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살아남은 남동생은 몸과 마음에 남은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죠. 원체 지병을 갖고 계셨던 외조모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에 쓰러지셨고요.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라며 크게 자책하셨고 죄인이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며 이전보다 더욱 몸을 혹사시키며 일거리를 찾아 돈을 버셨습니다. 남순이는 그런 어머니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고등학교도 일자리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런 진학을 택한 것이었어요. 듣기 전에는 남순이가 그런 집안 사정을 지니고 있는 줄을 상상조차 못했지.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 어린 사연들을 가슴 깊숙한 곳에 안고 살아가는구나. 남순이와 친해진 것은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밝고 씩씩하게 구는 것을 잘하는 아이였으나 사실 그것은 오래된 습관이자 버릇 같은 것일 뿐 속으로는 힘들다 소리를 가장 많이 삼켜넘기는 아이였어요.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으로 담긴 제 모습이 진짜 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순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남순이와 교류하면 할수록 저는 편하게 껍데기를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남순이가 말하기를 서로 친구가 된 결과로 인해 더 이득을 보는 쪽은 제가 아니라 자기라고 그랬어요. 남순이가 원체 낯을 가리고 말수도 적다 보니 심성고약한 무리에게는 금세 표적으로 찍힐 만도 했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스스로를 강자 집단이라고 칭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종자들은 왜 어디를 가나 꼭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든 공장이든 반드시 없는 법이 없더라고요. 남순이를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못된 것들 꼭 있었습니다. 자기가 피곤하고 기분 나쁜 걸 대체 왜 남순이한테 짜증을 내고 사람 머리를 때리면서 푸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야, 너네 뭔데 내 친구 괴롭혀? 그렇게 할 일 없어? 국민 학생들도 안 할 것 같은 유치한 짓을 하고 자빠졌네. 너네 한 번만 더 내 친구 최남순 괴롭혀봐. 그때는 내가 2배로 갚아줄 테니까. 나는 미친 개가 인정한 별종이야. 별종 상대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굴면 돼. 하지만 저한테 걸리면 얄짤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유독 엄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친개 선생님께서 쟤는 진짜로 별나다. 박무님은 내가 인정한 별종이다. 이렇게 공언하신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눈빛이 유독 부리부리하고 안광이 번뜩여서 더욱 얻어냈던 칭호였죠. 괜히 자기보다 약한 애들 건드리는 걸 좋아했던 심보 못된 애들은 남순이를 쿡쿡 찔러대다가 하나같이 저한테 걸려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님아, 매번 고마워. 나 정말 네가 없었다면 고등학교를 마치기는커녕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
돈이나 벌고 고등학교는 때려치우자고 결심 내린 뒤 이미 이곳을 떠나서 없었겠지? 네 덕분에 내가 아직도 이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처럼 우중충한 애하고 늘 친구해줘서 고맙다고 생각 중이야. 야, 네가 뭐가 우중충해? 진짜 우중충한 건 아무 이유 없이 너 괴롭히고 싶어서 너한테 시비 거는 그 나쁜 기집애들 속내야. 남순아, 네가 어머니 일로 요새 부쩍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어머니도 얼른 쾌차를 하실 거 아니야. 너무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힘내기다. 알았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다고 해서 우리 엄마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힘을 내야지. 다른 친구들하고 놀 때 요즘 일부러 나도 자꾸 끼워주는 거 알고 있어. 그거 전부 나 힘내라고 그러는 거지? 무늬마, 내가 네 덕분에 또 이렇게 기운을 얻는다. 안타깝게도 남순이의 어머니께서 건강이 무척 안 좋아지셨어요. 너무나도 무리를 하시며 지내신 게 결국은 슬픈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죠. 일하시던 곳에서 코피를 줄줄 흘리시다가 어지럽다고 하시며 쓰러지셨는데 그렇게 이송된 병원에서 들은 답변이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는 것이었답니다. 남순이의 외조모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와중에 너무 벅찬 소식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무척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남순이의 얼굴에 수심이 날로 짙어지기만 했죠. 저는 그런 남순이가 기운을 잃지 않았으면 해서 당시에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집안의 장녀로서 누군가를 챙기며 지내는 것에는 이골이 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한다며 저는 다른 친구들과 남순이가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이끌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남순이도 점차 별것 아닌 농담에도 웃을 줄 아는 아이가 되었고요. 일을 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면 저와 친구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줄도 알게 되었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서 저렇게 순하나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 남순이었는데요. 그런 남순이가 일하던 곳에서의 관리자 욕을 제 앞에서 시원하게 뱉었던 날, 저는 신나서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큼 막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방울방울 쌓여갔습니다. 공부도 해야 했고, 일도 해야 했고, 집에 돈도 붙여줘야 했으며, 집안일에 촉각도 늘 기울이고 있어야 했으니, 녹록하지 않은 생활이었으나 서로가 있었기에 우정으로 버텨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슬프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을 살게 됐어요. 저와 남순이 말고 세 명이 또 저희하고 제법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중 한 명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일상이 갈라졌죠. 저는 일터를 옮겨서 새롭게 지내기 시작했고요. 남순이는 외가로 가서 근처 직장을 다니며 지내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몇 달 뒤에 제가 먼저 남순이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이런저런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제가 어머니 상태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슴 철렁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많이 안 좋으셔.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아. 엊그제 병원에서는 길면 2달까지 본다고 했어. 세상에. 그랬구나. 아, 네가 그간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상황이 영 안 좋아서 너무 힘들고 다음 달에 어머니 한번 찾아뵐게. 가서 뵙고 인사드려야지. 아, 아니야, 무늬마. 그럴 필요 없어. 왜 애써 여기까지 온다 그래? 안 그래도 돼. 하지만 안 찾아뵐 수 없겠다 싶었어요. 저는 새 친구들에게 연락을 그래서 미리 해두었죠. 시간 맞춰서 다음 달에 꼭 함께 가보자고요. 친구들도 그때 시간을 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들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됐고 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보려던 날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남순이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돌연 호흡이 마구 가빠지시더니 그대로 손쓸 도리조차 없이 가셨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후회부터 들었어요. 진작에 가서 찾아뵀어야 했는데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럽고 남순이에게도 미안했죠. 이제라도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장 남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쇠약한 상태셨던 외조모께서는 혼자를 하신 상태였고
앳된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을 잔뜩 남긴 남동생을 옆에 끼고 남순이가 처량하게 있었습니다. 친가 쪽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 외가의 친척들이 몇 있는데 아무도 장례식장을 나서서 치러주겠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도리어 외조모 명의로 있는 자그마한 집 그거나 빨리 자기들한테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딴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다고 했죠. 남순이에게 그 전말을 듣자 제가 열이 뻗쳤죠. 소식을 듣고 저마다 이쪽으로 올 준비를 하고 있던 3명의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남순이의 어머니 장례식 해드리자고 그랬습니다. 셋 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제가 금수맛도 못한 남순이 친척들 얘기를 해주니까 차마 외면할 수가 없다며 제 의견에 동참을 해주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들, 제가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나 박무님인데 다름이 아니고 너 남순이 알지? 나랑 같이 다니던 애 최남순. 지금 남순이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을까? 돈이 아니라도 좋아. 와서 꼭 조의를 표하고 얼굴이라도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탁 좀 할게. 그냥 무작정 연락을 돌렸어요. 그리고 딱히 안 친했던 친구들에게 철면피로 연락하는 것보다 더 망설여졌던 건 제 친정 식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어디냐며 벌쩍 뛰셨지만 제가 남순이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자 두 분 다 한숨을 내쉬시면서도 돈을 보태주셨죠. 십시일반으로 돈이 거쳤죠. 당연히 제가 선봉에 섰고 많이 냈고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동분서주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식장에 뻔뻔한 낯짝을 비추신 남순이의 외가 친척분들을 향해서도 한마디 던졌고요. 그분들을 보고 남순이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에 피가 날 듯 깨무는 것에 제가 나섰던 겁니다. 무슨 낯짝으로 오신 건가요? 짐승이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네요. 그러자 다들 역성을 내셨죠. 모욕은 듣기 싫으셨던 건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때 남순이가 울컥해서 외쳤습니다. 솔직히 제 친구가 지금 한 말 맞잖아요.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뭐야? 감히 어른들한테 대들고 눈알 뿌라려. 야, 웬 양아치 같은 애비놈의 피를 받아서 그런가 하는 짓이 완전 천박하네. 어느 친척분께서 남순이에게 그런 막말을 내뱉으시더니 그걸로 모자라 손찌검을 하려고 드셨습니다. 순발력 좋은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요. 남순이 대신에 뺨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숨이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죠. 이렇게 하시니까 속이라도 시원하신가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창피한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영 이 순간을 수치스러워하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안광을 형형하게 밝히며 외치자 그분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다른 친척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마다 창피한지 얼굴들이 붉어져 있었고요. 그러더니 죄다 주랭랑을 쳐버렸죠. 제가 부른 친구들과 남순이 어머니께서 생전에 연을 맺으셨던 분들로 이루어진 단출한 장례식장이 무던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이후에 남순이하고 둘이 국밥집에 와서 마주 앉았어요. 정말 고마워, 무늬마. 네 덕분에 우리 엄마 가시는 길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 우리 엄마 힘들게만 사시다 떠나셨으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대신하겠다는 심정으로 아주 멋지게 살아보려 그래.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일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는 그 말씀 꼭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 거 창피한데 너니까 하는 거야. 좋은 각오인데? 남순아,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진짜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의욕은 당장에 앞서지만 솔직히 막막하고 겁도 나기는 해. 너 원래 말 더듬고 상대방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던 애였던 거 알아? 우리 처음 대화 나눴을 때 분명히 너 그랬었어. 근데 지금 너 봐. 그때와는 벌써 한참 달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겠지. 네 말 들으니까
내 안에서 막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김에 더 속내를 밝혀보자면, 나 그럴싸한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서 그런 식으로 내 팔자 펴볼 생각은 전혀 없어.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하지? 와, 그렇구나. 나는 왠지 네가 그럴 것 같았거든? 너 누구보다 얌전했지만 도저히 요조숙녀처럼 보이진 않았거든. 반에서 항상 우리 중에 현모양처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장난으로 뽑을 때 너 뽑았던 거 알지?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을 뽑을 때도 네가 1순위였던 거 알아? 너는 왠지 모르게 너만의 길을 갈 것 같은 그런 고든 심지가 그 눈동자에 엿보이는 애였거든. 그런 건 정말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야. 나도 너처럼 우리 엄마가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아니? 모르겠어. 궁금해. 나도 듣고서 새길래. 바로 사람 눈은 거짓말 못한다는 거야. 태연스럽게 아닌 척 웃고 있어도 눈은 진실만을 담고 있기에 사람은 눈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 사람의 눈빛을 딱 봤을 때 음흉한 기운, 동태 눈깔 이런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영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는 거지. 아, 인생 지혜를 하나 들은 기분인데 나도 앞으로 살면서 참고해야겠다. 물론 내가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볼 거야. 다음에 다시 무님이 너 만날 때는 내가 멋진 모습 꼭 보여주고 싶어. 그간 너에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꼭 갚을게. 이건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야. 그럼 사양 않고 내가 마음껏 내 성공 기대할게. 남순아, 너는 내가 만나본 그 누구보다 눈빛이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희 두 사람은 그날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죠. 그 이후로는 그 이전보다 훨씬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살았어요. 남순이와는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으나 제가 직장을 새로 잡은 뒤로는 뜸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순이도 바쁜 듯 했고 제가 남순이를 다시 만난 건 무려 몇 해가 훌쩍 흘러서 제 결혼식 때문이었답니다. 참고로 남순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정 부모님께 돈을 보탬받았을 때 친정 엄마로부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부모한테 자란 최고 효녀가 우리 장녀 무님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요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돈 보태라고 선뜻 허락해 주실 거야. 무슨 마음이신지 잘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설득해 주셨을 것도 알고요. 제가 중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사실 엄마가 때마다 아버지 설득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는 다 알아요. 제 친구가 가장 힘들 때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휴, 네 오빠가 너 반만 닮았어도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굴에 주름이 3개는 더 없었을 거다. 친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딸이니 이 다음에 결혼도 잘하겠지? 결혼해서 자기 남편한테 오죽 잘하겠니?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친정 엄마께서는 웬 결혼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셨죠. 일찍이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 개고생을 자처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제가 안정적인 결혼을 해서 빨리 편하게 살기를 친정 엄마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때 눈치챘었어요. 제가 성인이 됐으니 이왕이면 하루라도 일을 덜하고 빨리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장남만 번듯했어도 장녀가 개고생을 덜했을 텐데 말이죠. 저희 집안의 장남께서는 기어이 거나하게 사고까지 치셨어요. 웬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코가 깨었던지 친정 부모님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자 되도 않는 반항심으로 혼인신고부터 덜컥 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데요. 황당한 건 그러고 나서 다시 얼마 뒤 어떤 남자가 찾아오더니 자기가 뱃속 아기의 친부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 여자 보인 반응이 가관이었다고 해요. 나 오빠가 나랑 우리 애기 버린 줄 알고 얼른 우리를 책임져 줄 바보를 찾아서 콱 물어버린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결혼했네. 오빠, 나 얼른 데리고 가줘. 그럴 거지? 순식간에 바보가 된 오빠는 치미는 부하 때문에 발작하고 쓰러졌죠. 집안이 뒤집힌 건 당연했고요.
그런 마당이었으니 저만은 부디 좋은 결혼자리를 찾기를 바라셨던 것이고요. 친정엄마께서 하도 제 결혼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셔서 오래 끌지는 않고 얼른 결혼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번듯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제가 좋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죠. 시댁은 작게 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 사업을 해온 지 그때가 딱 햇수로 10년 차였고요. 규모가 어찌됐든 사업이라니 멋져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퍽 촌스럽지만 당시에는 고풍스럽게 여겼던 인기 만점 예식장도 잡았고요. 꿈에 부푼 신부였습니다. 저는 제 예친구들이 모두 와주기를 기대했어요. 특히 남순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바삐 살고 있으면 연락도 그간 잘 안 닿았을까 싶어서 근황도 너무 궁금했고요. 제 결혼식 날 남순이는 아주 단정한 밤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언제나 그렇듯 옷보다 더욱 단정했고요. 조금은 헬쑥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결혼식 날의 남순이의 모습이 사진으로 안 남아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남순이가 사진 속에 남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저를 따로 보러 온 남순이가 대뜸 저에게 봉투를 건네줬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새 신부였던 저는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남순이를 보자 반가웠고 건네진 하얀 봉투에 왜 축의금을 따로 주지? 싶은 생각부터 했었습니다. 받은 봉투를 따로 챙겼고 남순이와의 회포를 결혼식이 끝난 후에 천천히 풀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을 때가 됐는데 눈으로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남순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을 찾아준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이길래 다급하게 물었었죠. 저기 혹시 여기 누구 남순이 본 사람 없어? 분명히 나한테 인사하러 와서 봤었는데 지금 암만 해도 안 보이네. 최남순? 걔 내가 좀 전에 봤는데 시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가버리던데? 그래서 나는 제가 뭐 되게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저러나 싶었어. 너랑 미리 얘기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남순이는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심지어 밥도 안 먹다니. 먼 길을 와놓고 굳이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의아함을 가진 채로 남순이가 주었던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막연히 축의금일 줄 알았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각 이러했어요. 뜻대로 포부대로 어느 것 하나 흘러가지 않았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면목 없다. 이게 내 현재 상태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와는 다르게 너는 언제나 때를 맞춰 발 맞춰 나가는구나. 나보다 한 발 이상 앞서 있기에 내가 항상 든든한 너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라고. 지금 와서 깨닫는 중이야. 무늬마, 멋진 너의 인생이 앞으로도 멈추는 일이 없이 열정적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란다. 너를 다시 만났을 때 근사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분하고 씁쓸하다. 하지만 너의 결혼식을 보는 동안에는 그래도 모든 걸 털어내고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일 테야.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내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적은 건 어쩌면 영민한 네가 나의 못난 기색을 어떻게든 알아차릴까 봐. 선수를 치며 이실직고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멋지게 축의금을 거하게 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통탄스러워. 그 이유를 알려주고자 함이야. 못난 친구라서 항상 너에게 민폐를 끼쳐서 미안해. 네 결혼식 때 주지 못한 축의금은 언젠가 반드시 꼭 건네줄 테니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염치가 없지만 내 성공을 기대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 나는 어디에서 무얼 하든 앞으로 네가 무탈하고 행복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거야. 저는 남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편지에 절절한 그 심정이 그대로 읽혀졌습니다. 저에게 축의금을 꼭 주고 싶었을 남순이가 이렇게 편지만 달랑 남기고 가야 했으니 오죽 그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까 싶어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편지에는 남순이가 지닌 꿋꿋함마저 전달되고 있었기에 저는 섣불리 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순이의 불행을 멋대로 상상하고 재단에서 동정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죠.
남순이는 더 이상 제가 나서서 지켜줘야 하는 심약한 친구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쫓으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번듯한 어른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자기 남동생도 다독여가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 남순아, 네 마음은 나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부디 네가 잘 살면서 원하는 뜻 다 이루기 바랄게.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때가 너무 멀지 않기를 바랄게. 가슴이 쓰라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곱 씻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는데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남순이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서 그 모습이 그려졌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만은 떨어져 지냈어도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받은 것에 기쁜 마음도 조금은 함께 들었죠. 언제까지고 그런 마음을 진하게 간직하고 살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결혼 이후에 제가 너무나도 다사다난했어요. 남편 한 사람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이지만 시댁이라는 집단이 함께 딸려왔으니 결혼 이전과는 사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가족이 몇 배로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은 전반적으로 사업 기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결국은 사업에 올인할 거라고 했고요. 저는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나 바라셨던 대로 결혼 이후에 직장을 그만둔 채 남편을 내조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바빴어요. 저희 부부가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낳는데요. 애들 돌보고 키우는 게 우선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제가 자랄 때랑은 다르게 웬 놈의 학원들이 그렇게 많고 교육에 신경 쓸 게 많던지요. 세상이 변했음을 자식들 키우면서 제대로 체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 쓰느라 매달 머리가 아팠어요. 돈 나갈 구멍들을 잘 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사업장에 몸집을 불려낸 이후에는 거기에 일손을 또 보태느라 정신이 바빴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인 일머리가 좋아서 혼자 2인분은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 챙기고 애들 낳고 키우고 골 때리는 오빠와 영원히 철이 안 드는 동생들 버티고 있는 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업장에 매달려 지내고 이런 식으로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휙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40살 생일 때 오죽하면 케이크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제가 30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하루하루 치여 살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보람이 있다면 자식들 커가는 걸 보는 것이었죠. 좋은 미래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일에 치여서 힘들게 몸쓰며 살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 마음이 같았기에 남편도 치열하게 사업을 해온 것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비극이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최대 거래처였어요. 그래서 대금이 밀려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대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문을 닫아버렸고 밀림 대금만 오매불만 기다리며 부족한 돈을 대출로 채우고 살던 저희는 폭삭 주저앉게 됐어요. 청천벽력이었고 건강이 안 좋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괴로움, 고통, 무력함은 처음이었어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 자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죠. 저와는 다르게 고생을 보지 않고 성인이 돼서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기만을 바랐는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대학이 아니라 공장을, 학업을 잇는 게 아니라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께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을 것 같던 그때 놀랍게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늬마, 오랜만이야. 우리 너 결혼식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딱 20년 만인가?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 남순아, 네가 나 있는 곳 어떻게 알았어? 그보다 그간 잘 지냈어? 길 가다 마주치면 못 알아볼 것 같다. 편하게 입었지만 너한텐 왠지 귀티가 흐르는데? 남순아, 너 잘 지냈나 보다. 다행이다. 그간 너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아무도 너랑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했었어. 연락 안 된 건 미안해.
내가 워낙 정신없이 살기도 했고 해외에서 거의 지냈던지라 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무니마. 그러는 너도 잘 지냈다며? 사업이 꽤 잘 돼서 그간 잘 지냈던 것 같더라. 근데 너 만나고 싶어서 내가 귀국한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네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방심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미소만 지었죠. 저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대답을 애써 태연하게 내놓았어요. 그러자 남순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손부터 내저었어요. 야, 너 그거 뭐야? 설마 돈이야? 내 사정 듣고 이러는 거면 나야말로 마음이 어려워져. 이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꼭 받아줘야 돼. 왜냐하면 이건 내가 20년이나 걸려서 주게 된 축의금이니까. 뭐? 축의금? 설마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때 못 준 축의금 말이야. 2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 딴에는 이자 넉넉하게 넣어본다고 했는데 부디 받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축의금이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봉투 안을 확인하고서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빼곡하게 든 건 일반 지폐가 아니라 수표였기 때문이에요. 거액이라는 것이 바로 가늠됐고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를 바라보던 남순이도 이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무려 5억이었습니다. 요즘 가치로도 5억은 엄청난데 당시로는 더욱 큰 숫자였죠. 어떻게나 이렇게 큰 돈을 줄 수가 있냐고 저는 울면서 계속 그걸 물었는데 남순이는 그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해외에 나가 일을 하는 재원으로 성장했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해요. 중간에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성공하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겨냈다고요. 외국에서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바람에 저를 찾아오는 게 늦었지만 한시도 저와 나누었던 우정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내년 초에 저를 만나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오셨대요. 난 그게 꼭 장례식을 열어준 고마운 친구에게 보답할 때라고 엄마가 나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고 축의금을 건네주는 시기를 내년이 아니라 지금으로 황급히 당긴 거야. 일상도 멈춰두고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와 너를 수소문했는데 네 소식을 알고서는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온 것이구나 싶더라고. 남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걷잡을 수 없이 더욱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옛날 그때처럼 남순이는 심지 고든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돈 안 받겠다고 버틸 수가 없었죠.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희 가족에게 닥친 일생일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희 네 식구는 물론 친정과 시댁 일가 모두 남순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워했습니다. 남순이는 딱 일주일 머물다가 다시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마운 신세만 졌다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기가 고맙다는 인사를 실컷 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했다며 너무 뿌듯하고 보람된다는 말을 남겼죠. 저에게 돈 갚을 생각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단체로 남순이 사는 곳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고요. 반대로 남순이 가족이 한국에 함께 놀러 왔을 때 저희 가족이 제대로 여행턱을 쏜 적도 있었죠. 이어지는 인연이란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이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랍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직장인 여자예요. 인생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우스울 정도로 심각한 사연을 겪게 됐습니다. 남들은 어쩌면 다들 저 빼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건지 우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처져 있을 수만도 없어서 좀 어딘가 발산을 하고 싶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어릴 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혼자 자랐어요. 외동딸인데 정말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두 분이 이혼하게 된 사유는 어디까지나 엄마에게 있긴 해요.
전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아주 많은 고로 쉽게 잊을 수는 없어요.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기까지도 상당한 고민을 했고, 사귄 지 4년이 되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야 겨우 입을 열었죠. 그때 남자친구도 듣고 꽤 놀라긴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랑 이혼했어.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학교 가기를 거부한 적도 있었고, 고모들이 와서 내내 설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갔어. 어쩌다가? 우리 혜영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내 주변에도 이혼한 친구들 몇 명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학교는 지나서 봤던 것 같아. 혜영이 너는 초등학교 때였다니 너무 어릴 때인 것 같아. 마음고생 심했겠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는 소리에 조금씩 용기를 얻어서 제 이야기를 찬찬히 펼쳐 나갔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때 제 친구들이 저를 긋고 말렸던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사생활 얘기, 가족사를 너무 많이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야, 너 미쳤어? 남편도 아니고 남자친구잖아. 너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힘들었던 내용들을 뭐하러 일일이 다 말해. 그런 거 말하면 남자친구가 완전히 네 편이 돼주고 널 짠하게 생각할 것 같지? 땡! 틀렸어. 전혀 안 그런다니까? 듣자 하니 친구 말이 너무 격한 것 같고 저를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네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네 남자친구한테 니네 얘기 잘만 하잖아. 사실 이 친구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뭔가 사소한 얘기들을 전부 애인한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저에게 크게 실수한 거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좀 더 듣다 보니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얘는? 회사에서 아예 남한테 시달린 얘기랑 내 핏줄인 가족들 사이에 생겼던 문제를 말하는 거랑 똑같아? 이건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른 거야. 남한테 당한 거야. 그 남이 나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어쩌다가 안 좋은 사람 만나고 고생하는구나 싶을걸? 그런데 가족은 얘기가 달라진다고. 이러나 저러나 내 핏줄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면 결국 이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은연중에 나를 무시하는 장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뭐하러 결혼도 안 한 남자한테 그런 약점을 내보이냐고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자세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다는 말만 했을 뿐 왜 이혼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까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예비시댁이 된 남자친구의 어머니, 남자친구의 누나 반응을 보니 이때 좀 더 자세히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일 때문인데요. 제가 남자친구랑 4년 사귀어 왔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며 정식으로 인사 간 건 처음이었어요. 대충 남자친구의 누나 얼굴도 보고 인사만 한 사이고 어머니도 그다지 연락을 많이 하면서 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갈 때 얼마나 얼었는지 몰라요. 나름 아빠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들어가면서 선물 세트도 사고 과일도 사고 간만에 치마도 입고 이렇게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저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는 꽤나 저에게 있어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어쩌다가 이혼하신 거야? 몇 살 때쯤?" 대뜸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으니 너무 얼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남친이 발끈하면서 화를 냈고 어머니도 약간은 움찔하셨지만 이내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아니 엄마 왜 그래? 뭘 그렇게 물어봐?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니 나는 그냥 사실을 물은 것뿐인데 뭐가 문제니? 그리고 식구가 될 건데 그런 거 묻는 게 죄야? 외려 어머니는 본인 아들한테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는데 이거 초반부터 분위기가 왜 이런 건가 싶었어요. 평소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어머니가 썩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둘이 만나고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남친 보고 집에 빨리 오라고 쪼아대실 때가 많았어요. 아무튼 처음 대면이 너무 날카로웠던 거로 계속해서 저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질문은 갈수록 가시밭길이었고요. 아빠가 혼자 딸 키우느라 힘드셨겠네. 아무리 그래도 여자애는 여자 손길이 필요한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차도 안 줬네. 뭐 마실래? 참 묘한 것이 이날 어머니와 저의 만남은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간 전화 너머로 대강 듣고 사진으로나 가끔 보다가 직접 본 건데요. 절 알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 역시 썩 좋은 인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엄마랑은 지금 연락은 안 하니? 네. 안 하고 있어요. 엄마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네. 이쯤 말이 자꾸 이어지는데 남자친구는 화장실에 가 있고 어머니는 질세라 아주 저한테 계속 뭐라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핏줄인데 엄마를 찾아봐야지. 자식 하나라고 낳아놨는데 말이야. 돌아가신 거는 아니겠지? 그것까진 저도 잘. 세상에,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엄마의 부재를 말했을 때 담임들조차 하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체 뭔데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묻는 건지 도통 납득이 안 갔습니다. 말이 좋아 납득이 안 가는 거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친이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질문을 바꿔버리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우, 우리 태진이가 어디가 좋아? 하긴 애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있니? 예전부터 우리 태진이가 장가 보내라는 사람들 엄청 많았다. 내 친구들만 해도 사위 삼겠다고 줄을 섰어, 이에. 혜영이 너는 정말 횡재한 거다. 어디 가서 이런 남편 까물렀니? 하여간 얘 다니는 곳마다 여자애들이 줄줄 따라다녔다. 남친은 이 부분은 또 싫지 않았는지 머쓱한 듯 고개를 기웃기웃 하더라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내용만 저렇게 쭉쭉 밀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날 집에 오면서 저는 말이 딱히 나오지 않았지만 남친이 하도 제 눈치만 보는 탓에 그걸 내색하기도 힘들어서 더 괴로웠답니다.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얘기 정도만 했을 뿐인데 그게 어느새 저렇게 흘러들어갔고 어머니는 취조하시듯 하나하나 따지듯 묻는 게 정말 불쾌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 엄마가 금방 재혼해서 새아빠와 자식까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하지 않은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새아빠 얘기였는데 사실 저는 잠깐 그쪽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엄마를 하도 보고 싶어 하고 지방에서 바쁜 아빠 때문에 저를 딱히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합의하에 저를 잠깐 엄마한테 보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생소했던 게 우리 셋이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에 엄마가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완전히 엄마에게 간 건 아니고 학교 여름방학 때만 가 있는 조건으로 간 건데요. 그 집에는 엄마만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요. 혜영아, 인사해.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야. 아저씨 처음 만나서 너무 어색하지? 이러면서 웬 허여멀건하고 길쭉하게 키만 큰 아저씨를 엄마가 소개하더군요. 갑자기 느껴지는 그 낯설음, 그리고 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엄마와의 거리가 적응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낯설음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얼마간 있다가 돌아오고 난 뒤 아빠가 거의 영구적으로 엄마와 연락을 끊다시피 하게 된 거예요. 아빠는 이후로 엄마에게 연락이 온다고 해도 저한테 바꿔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엄마가 새 가정을 차린 뒤 실제로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빠는 쭉 저를 혼자 키워내셨고 주변 어른들이 새장가 가라는 말을 해도 들은 채도 안 하시더군요. 형편이 여의치 않기도 했고 아빠는 어떻게든 저를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잠깐 아프기도 했었거든요. 새벽에 저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아빠. 제가 완전히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흐느끼던 생각도 나요. 하지만 그때도 꾹 참고 엄마한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혜영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잠깐 해봐야 된대. 우리 조금만 있어 보자. 참을 수 있지? 이러면서 열심히 저를 달래주셨고, 저는 왜 고열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전신이 아파오고 쓰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 검사 결과는 별게 없고 전 시간이 지나 회복되었지만 이 무렵 때 모든 걸 잃는 듯한 공포에 질린 아빠의 얼굴은 가끔씩 두고두고 제 안에서 기억되곤 했죠. 제가 자라면서 가끔 좀 비뚤어지고 싶다가도 당시 아빠 표정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아빠 모두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버팀목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지내와서 새삼 엄마의 자리가 어색한 저에게 이것저것 서슴없이 훅 비집고 들어오는 예비시댁의 질문은 참 아프더라고요. 저에게 꽤 큰 상처로 굳어져서 들추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면 제 친구가 경고했던 대로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일까요? 누군가 저렇게 무례하도록 궁금해하고 물어볼 여지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니까요. 남친 어머니가 집요하게 물어대던 그날 모든 게 짜증나고 머리가 아픈 바람에 아주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갔죠. 남친한테 전화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혜영아, 아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 우리 엄마가 너무 이것저것 물어봐서 놀랐지? 전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아, 좀 그렇더라고.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 그랬더니 남친이 얼른 말을 이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물은 게 아니야. 워낙 궁금증이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거든.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둘 필요 없어. 어, 그런데 나는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하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혼 얘기를 알고 계실 줄도 몰랐고. 은연중에 왜 그 말을 전했냐는 비난이 느껴졌는지 남친은 서둘러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엄마가 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길래 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엄마가 듣고도 너를 부르지 않았을 거야. 아까만 해도 엄마는 결혼식 어디서 할 거냐 좋은데 잘 알아보자 하시던데 우리 엄마는 지금 결혼시킬 생각밖에 없어. 그 얘기만 종일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이상하게 남친이 전하는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느낀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시키려고 들떠 있으시다는데 저한테 물어보던 당시엔 썩 그리 안 느껴졌었거든요. 어쨌든 남친의 뜻을 듣고 일단은 그대로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런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보다 일찍 결혼한다는 반응이셨어요. 아유, 니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 청년들은 다 늦게들 결혼한다는데 근데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결혼을 한다니? 아빠는 우리 혜영이 아직 과장 달고 하는 거 못 봤는데 좀 천천히 하지 그래. 이렇게 말은 하시지만 아빠는 웬만하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편이라서 저도 깊게 듣지는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아빠도 제 남친을 평소 무척 좋게 보셨거든요. 워낙 저희 아빠한테 잘한 게 아니니까요. 아버님, 이거 들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혹시 저 온 김에 뭐 고칠 거 있으시면 같이 하세요. 우리 집 와서 아빠가 혼자 옮기기 버거워하는 것들도 도와드리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아빠가 차려준 밥도 먹고 아무튼 제 눈에는 남친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러니 저도 언젠가 남친네 집에 가게 되면 잘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한두 번 정도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그것도 갑자기 횟수를 늘려서 불려다니게 될 줄 몰랐어요. 남친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통하지 않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혜영이 안녕. 이번에 우리 집에 태진이 고모들이 오시거든. 나중에 니네 인사 다니면서 저 집안까지 다니려면 힘들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와서 밥이나 먹자. 너는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 알았지? 이러시니까 참 어른이 부탁하시는 게 거절할 수도 없고 뭔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 듯해서 가게 됐거든요. 하지만 빈손이란 말은 절대 고지 듣지 않고 직장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선물을 사서 들렸어요. 혜영이 너 그 말 고지 듣지 마. 그렇게 듣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서 헤헤 하고 웃고 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고달파진다. 요즘 시어머니들 야가서 절대 결혼 전에 시집 안 해. 참고 있다가 결혼해서 너 며느리 되면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말려들지 말고 하지 말란 거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쟤는 하지 말랬다고 진짜 안 한다고 또 욕한다? 대신에 예비시댁 가는 횟수를 확 줄여. 이렇게 말들은 해주는데 결론은 다 하나여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예비 시어머니도 참 그렇다.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예식장도 안 잡았다며? 근데 왜 친척들부터 만나게 해? 게다가 자기 아들 고모들이면 본인한텐 시댁 식구잖아. 모타로 예비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일찍 인사를 시키는 건지. 아무튼 좋을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태로 가니까 긴장도 되고 두근두근 했는데 막상 갔더니 어머니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상도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즐겁을 하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주변 말 듣고 또 내가 가정 환경 따라 좀 많이 예민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아유, 얘 좀 봐. 아직 결혼도 안 한 귀한 남의 집 딸을 왜 시켜? 혜영이 너는 그냥 오늘 예쁘게 앉아서 손님들 맞이하고 밥이나 먹다 가면 돼. 신경 쓰지 마.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이러면서 한사코 저를 거실 쪽으로 밀어내셨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앉지도 서 있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남친이 들어왔고 얼마 안 돼서 고모님들이 한두 분씩 도착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난 뒤에 이제 과일을 먹을 때가 됐죠. 전 너무 긴장해서 얼어있고 뭐가 어떻게 넘어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고모님 중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얼얼했어요. 어디 보자. 우리 태진이 여자친구 과일 깎는 솜씨 좀 보자. 아까 보니까 젓가락질도 영 아니던데. 집에서 누가 젓가락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과일이라도 예쁘게 깎아야 점수를 좀 높게 받지. 아, 얼른 그 뭐냐. 여기 시어머니 있잖아. 따라가서 과일 좀 깎아봐. 구경이나 좀 해보게. 이 말과 동시에 옆에 있는 고모님들이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남친과 어머니 쪽을 봤는데 두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그 순간 되게 그 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곧 말을 이어가시는데 결국 저도 곧장 일어나 따라가게 됐죠. 뭐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리 와봐. 내가 꺼내줄게. 근데 이때 묘하게 어머니 표정이 좀 바뀌시는데 도통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참 계속 혼란 중에 있었어요. 게다가 전 과일을 잘 깎지 못하는 편이라 평소에도 안 먹는데 이날 어머니가 엄청 큰 배와 사과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긴장한 상태로 슬슬 깎아 내려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살 부분 쪽을 크게 듬성 밀며 깎았나 봐요. 그 순간 어느새 부엌에 와 있었는지 누군가가 제 등을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이 조카 며느리야. 세상에 누가 과일을 그렇게 생째로 다 깎아 먹니? 그럼 뭘 먹으라고? 우리 껍질 먹으라고? 아이고. 아까 저에게 시키셨던 그 고모님이 제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잘못한 다음에 등짝을 번쩍하게 날리시는 거예요. 너무 무안하고 기가 죽어서 어쩌질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낄낄거리며 웃고 계시고 남친은 고모님이랑 대화 나누느라 이쪽 일은 아예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대로 결국 저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도 아득할 만큼 대충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왔는데요. 이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자꾸 저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남친은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요. 우리 엄마가 혜영이 너 진짜 마음에 드나 봐. 우리 누나랑도 그렇게 안 다니는데 자꾸 혜영이랑 여기저기 갈 계획을 하시더라? 딸이 새로 생길 것 같다고 하면서 어제도 좋아하시는데 나도 너무 뿌듯한 거 있지? 무뚝뚝한 우리 누나 대신 혜영이 네가 엄마랑 잘 다녀줘. 나도 요즘 일할 맛이 나. 우리 둘이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할까? 상상이 막 되는 거 있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막상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만났을 때 어머니가 저랑 단둘이 있을 때에는 나쁘게 대하시는 것도 아니라서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옷을 사주신다며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결혼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됐죠. 예, 혜영아. 아우,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한데, 아, 왜 맨날 그렇게 티랑 바지만 입고 다녀? 내가 원피스 하나 이쁜 걸로 사줄게. 여기 매장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거 보고 일로 와. 이따가 만나자.
사실 남친네 집은 적당한 중산층이었고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럭저럭 가끔 잘 차려입고 잘 먹고 잘 다니는 집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한 것도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닌 집이었는데요. 이날 어머니가 가자고 절 부르신 브랜드 매장은 좀 가격대가 많이 있고 부담스러운 옷이라 저도 이때 처음 가본 곳이었죠. 어머니, 여기요. 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손짓하고 만났는데 어머니가 혼자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남친 누나, 예비 시누이가 있었어요. 혜영이 왔구나. 오늘 나오면서 우리 수진이도 데리고 나왔다. 니네 옷 한 벌씩 사주려고. 이렇게 어색하게 셋이서 매장을 삥삥 돌아가며 구경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주 편안하게 옷을 계속 고르시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건 내 취향인데. 이거 사이즈도 괜찮다. 요건 수진이 너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너무 이쁘네. 이러면서 저한테 두터운 옷들을 덥석 안기시는 거예요. 사실 시누이는 저쯤 멀리 가 있긴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막 대여섯 벌씩 안겨가며 줘도 되는 건지 그걸 받아 안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슬슬 저도 다리가 아프고 지쳐가는 와중인데도 어머니는 아랑곳 없이 계속 본인 할 말만 하시더군요. 이건 진주가 나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건 어때? 혜영아, 네가 와서 좀 봐줘. 우리 수진이는 이런 거 내가 물어보면 들은 채도 안 한다니까? 제 옷을 사주시겠다는 건지, 본인 옷을 사는데 나를 부려먹겠다는 건지, 이제는 저도 한쪽으로 판단할 때가 됐죠. 결국 보다 못해 저도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어머니도 보통 고단수가 아니신 거예요. 저 어머니, 실은 제가 이따가 약속이 하나 더 있어서 그쪽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언제까지 좀 더 보셔야 할까요? 제 딴에는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한 말인데 어머니는 그걸 잽싸게 눈치채신 듯 했어요. 어머, 왜? 아무래도 여기 계속 있기 힘들지? 미안해, 얘. 너 옷 사준다고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내 옷만 봤다. 아직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시집살이를 시켰지? 이 말에 저도 괜히 뜨끔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아유, 내가 정신이 없다. 너도 얼른 옷 골라봐. 어디 보자. 이게 좋겠네. 하지만 이때 어머니는 정말 너무 성의 없이 옷을 하나 집어드시더니 심지어 저한테 대보지도 않고 사이즈도 그냥 대충 보시더니 가격표를 마구 훑어내리시더라고요. 그러곤 시누이를 애타게 막 부르셔서 시누이가 갖고 온 옷이랑 다 같이 한 번에 왕창 끌고 가서 계산을 하셨어요. 제일 당황한 것은 무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옷을 한 10벌을 받아드셨어요. 저에게 사주겠다고 하신 옷은 따로 담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쇼핑백으로 두 개 나눠서 들어주세요. 예, 이거 하나는 수진이 네가 들고 내가 혜영이만 들게 했다니까 이건 내가 들게. 그러면서 신우이랑 각각 나눠 들더니 그 뒤에 하시는 말에 기절할 뻔했어요. 아휴, 이제 옷 사러 다니는 것도 못할 짓이다. 참, 혜영이 너는 약속 있댔지? 나랑 수진이는 지하에 주차해 놔서 그리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혜영이는 그럼 잘 놀고 또 보자. 그러면서 바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간 안팎으로 그 넓은 매장에서 사람을 끌고 다니고 옷을 물어보고 하시더니 정작 저 사주신다고 한 옷은 본인들이 들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 무슨 완전히 저는 어머니께 옷을 맡겨놓기라도 한 사람 마냥 왜 나는 안 주냐 쫌생이처럼 생각하면서 집에 왔고요. 어머니의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시누이도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듯 저에게 인사도 안 하고 둘이 사라져 버린 그날. 내내 마음이 너무 허하고 쎄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죠. 남친이 말하는 본인 엄마와 누나,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 둘은 정말이지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어요. 참다 못해 아빠에게 상담을 했는데 아빠는 느긋하게 식탁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다가 놀래서 쳐다보시더군요. 아니, 그게 뭐 하는 경우냐? 아니, 그래서
너한테 옷 한 벌 안 사주고 끌고 다녔어? 이렇게 반응이 오니 약간 침울해져서 저도 뾰루퉁하게 답했습니다. 음, 참. 이러니 나도 좀 괜히 쫌생이 같잖아.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준다니까 간 건데. 근데 아무래도 아빠한테 얘기를 괜히 한 건지 인상을 점점 찌푸리시더니 반응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태진이 보면 그럴 것 같진 않던데. 그 집도 엄마가 어지간히 극성인가 보다. 그 누나도 그렇고. 아니 엄연히 네가 손님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남의 집 딸을 끌고 다니면서 짐바지를 시켜? 아빠가 이렇게 성질을 내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들으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화내시는 범위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 이전에 남친네 집 가서 과일을 깎고 고모들이 구경하시던 것은 더 얘기할 수가 없었네요. 태진이는 그런 상황을 알아? 네가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당장 좀 해. 뭐라고 해라. 자기 엄마랑 누나가 여자친구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남자 녀석이 돼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 버릇 안 뜯어 고치면 결혼 못 해준다고 해. 지 녀석 때문에 결혼하는 건데 그걸 지가 안 막아주면 어쩌자는 거야? 급기야는 분노의 화살이 완전히 남친에게로 꽂혀버렸고 아빠는 내내 부글부글 하시더라고요. 딱히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저도 헷갈리던 판국에 이렇게 크게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됐고 아빠는 그거 정리 안 되면 상견례고 뭐고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서 마주 앉아서 그 집 얼굴을 보냐? 아빠한테 네가 어떤 딸인데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습게 봐. 태진이 녀석도 잠깐이라도 만나지 말아봐. 남자도 여자가 너무 오냐오냐 다 따라주면 정도를 모르는 법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한동안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상황이 난감하게 꼬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남친에게 말을 조심스레 꺼냈는데 남친 역시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반전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한테는 그냥 너랑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하던데. 우리 엄마는 평소에 좀 그래. 털털하시기도 하고 자기 옷 보느라 너무 집중해 있었나 보다. 엄마도 참. 불러놓고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해. 난 그런 상황인지는 하나도 몰랐어. 이러면서도 뾰족한 수는 별로 없는 듯 했죠. 그러니 저도 점점 답답해지지 뭐예요. 그런데 저도 이런 말은 괜히 한 건지 이 말을 듣고 남친의 근심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어쩌다 보니까 나도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빠 딴에는 나를 좀 더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셨나 봐. 아니 뭐 어머니가 나쁘게 하셨던 건 아닌데 그냥 부모님 마음은 다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눈치를 봤더니 남친의 근심은 딱히 뭐 기분이 나빴다기보단 우리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게 될까 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곤란한데. 아버님이 서운해하셨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어떡하지? 내가 좀 점수를 다시 따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날들을 좀 뒤로 하고 얼마 지나 아빠가 갑작스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한동안 아빠 눈치를 보고 있던 터라 이거다 싶더라고요. 혜영아, 이번 추석 전에 작은아빠랑 벌초 좀 다녀오려고 한다. 이제 조카 녀석들도 슬슬 장가가고 지들도 따라다녀야 하는데 이것들이 홍기를 넘기면서 생각들이 없네. 언제까지 이렇게 늙은이들끼리만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도 몸이 고장났는데 말이야. 이 말을 들으니 왠지 팁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남친에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승낙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예비 사위가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야겠다. 아버님한테는 미리 말씀드리지 말고 가시는 날 시간만 말해줘. 내가 차 끌고 너희 집 앞으로 가 있을게. 그래서 저도 약간은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남친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아빠의 동향만 살폈죠. 그런데 이날 저는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묘하게 불안하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혜영이니? 혹시 자는 거 아니지?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근데 이때 어머니 목소리가 약간 평소보다 좀 날이 서 있고 카랑카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살짝 숨을 몰아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상황이 좋아 보이는 말투는 아니었어요. 내일 무슨 일로 벌초하러 간다며? 니네 집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옆에서 뭐라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남친 같기도 했죠. 아무튼 다짜고짜 전화하셔서는 니네 집이라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네, 아빠가 하러 가시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제 말에 숨을 한번 가다듬으시더니 다시 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는데요. 말투가 달라졌을 뿐 내용은 여전히 제 기분을 할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태진이가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 얘도 우리 집 장손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데리고 다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너네끼리 얘기한 거지? 순간 뭔가가 다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말을 했습니다. 아, 저희끼리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빠는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냥 저희 집에도 좀 잘 보이고 싶다고 하길래. 어쩜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건지 어머니는 또 거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제동을 거시더라고요. 우리 태진이가 니네 집에? 왜? 뭐가 마음에 안 드신데? 우리 태진이가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이때 얼마나 식은땀이 나던지 진짜 저도 왜 변명을 막 애가 닳도록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본인 말을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진이는 그런 이유로 거기 갈 이유가 없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시라고 해. 니네 집만 자식 귀하니? 니네끼리 생각하고 하니 넘기는 거다. 어쩌다 그런 깜찍한 생각들을 한 건지 원. 아무튼 내가 내일 가지 말라고 했어. 너네 집 행사는 알아서들 하든지 해. 결혼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불러대시니? 이러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고 저는 이날 부글거리는 속을 안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새 남친으로부터 연락이 10통이 넘도록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때만 해도 저는 그냥 어머니가 유난이라고 생각했지 남친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실수가 있다면 너무 고지곳대로 어머니께 말을 잘못 전했다는 정도요. 일단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아서 도저히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 하던 와중 다음날 터진 사고로 인해서 전 이 일들은 안중에도 없게 됐죠. 작은 아빠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말이에요. 네? 우리 아빠가요? 어디가 어떻게요? 직장에서 한창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뒤숭숭한 마음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연락이 온 거예요. 이날은 작은아빠랑 벌초하러 갔던 아빠가 벌에 쏘였고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겁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아빠랑 통화하던 중에 이성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회사 동료들이 상황을 대강 짚어준 덕분에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어요. 옷을 들고 바삐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갔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 저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작은아빠가 떠듬떠듬 말씀하시는데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나도 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좀 부어오르다 말았거든. 아유, 니네 아빠는 여기저기 뭐가 알러지라고 올라온 건지 어지럽다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괜히 벌쏘에서 죽는 거 아니라고 얼른 119 부르라고 하더라고. 똑같이 아빠랑 작은아빠 둘 다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히 작은아빠는 그냥 넘어가신 것 같고요. 우리 아빠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것저것 수속이며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고 설명 듣고 하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그때 속으로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운 생각들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따라갈 걸 그랬나 싶고 아빠가 쭉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꼬박 아빠 옆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동료들과 연락을 잘 못했고 남친이랑 연락할 기세가 못 되었었는데요. 그나마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날 핸드폰을 들여다볼 짬이 생겨서 하나둘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친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딱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남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연락이 안 되는 저를 두고 많이 걱정이 됐었나 봐요. 혜영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왜 그런 건데? 나 진짜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혔어.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다시금 아빠에 대한 그 긴급 전화를 받던 때가 떠올라 머리가 아득해지기도 하고 새삼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남친이 없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빠의 사고도 사고지만 약간 요 근래에 거의 분별 없이 상황에만 끌려다니던 제 모습에 조금은 이성을 되찾은 것 같았죠. 아니, 저기 일이 좀 있었어. 아빠가 입원하셨거든. 제 말에 남친은 기겁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되묻더라고요. 뭐? 입원? 왜? 아버님이 왜 입원하셨는데? 어디야 지금? 이런 반응을 보니 저도 내심 남친을 너무 신경 안 썼나 싶어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그제서 찬찬히 입을 뗐죠. 근데 제 상황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 옆에 누가 있는 건지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남친도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았죠. 아주 작고 빠른 소리로 말이에요. 혜영이 아버님이 입원하셨대. 벌에 쏘이셨나 봐, 엄마. 이때 약간 저도 살짝 맥이 빠지는 게 옆에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벌레 씹은 표정을 짓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원인이 벌초를 두고 어머니가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 뭐라 훈수 두신 게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그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 말을 어머니가 그 순간 말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내뱉어서 배설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말을 쏟아내시더군요. 이때 저는 뭐 아래서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느꼈어요. 뭐야? 그걸로 중환자실에 가? 하여간 뭔 놈의 집이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 조상님이 어쩌네 벌초를 한다고 난리 지랄을 피우더니 아휴 조상님이 휑하고 날아와서 물어버렸나 보네. 아유. 이때 저는 숨이 흡하고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 가운데를 누군가가 세게 쳐서 숨이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모를 인내심이 줄이 다 끊어져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뭐 저 들으라고 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본인 아들내미가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저렇게 짓거리는 거잖아요. 일단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주저앉아 서러움과 분노를 못 이기고 엉엉 울게 됐습니다. 남친은 제가 그냥 통화가 끝나서 끄는 줄 알고 별 반응도 없고 아버님 나으시라고 상견례 때 건강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허울 좋은 문자만 후에 따로 보냈더군요. 그냥 바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엎드려서 우는데 작은아빠가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를 불쌍히 여기고 가끔 맡아주기도 하셨던 작은아빠시기에 왠지 얼굴을 보니 더 울컥하고 힘이 빠져버렸어요. 저도 먼 정신이었는지 그때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말았죠.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었던 작은아빠도 많이 분하셨는지 속을 끓이시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상견례 날이 언제냐? 네? 너랑 네 아빠만 갈 건 아니잖아. 나도 네 작은 엄마도 가도 되지? 작은아빠는 뭔가 결심하신 듯 이렇게 개운치 않은 얼굴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했죠. 안 그래도 우리 쪽 가족은 저와 아빠밖에 없고 남친네 쪽은 4명이나 나오니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저는 상견례를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서 자꾸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몇 번이나 작은아빠가 중간에 계속 전화하셔서 날짜를 확인하시더니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저 작은아빠, 저 솔직히 상견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남친네 어머니도 너무 실망스럽고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작은아빠는 얼른 대답을 낚아채시더라고요. 혜영아, 그거 뭐 걱정이냐? 네 뒤에는 네 아빠도 있고 나도 있다. 나한테도 그쪽 어른들 소개 한 번은 시켜줘라. 우리도 그쪽 점수 매길 수는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묘하게 뒤틀려 있던 제 심사가 약간은 풀리는 게 느껴졌죠.
그래, 뭐 나만 당하라는 거 있냐? 우리 쪽 어른들도 저쪽 볼 필요 있는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남친에 대한 정도 많이 있고 여전히 마음은 있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저한테 너무 큰 그늘처럼 느껴져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결혼 얘기가 구체화될수록 뭔가 자꾸 어머니에게 끌려다니는 듯 느껴지는 남친도 솔직한 마음으론 좀 서운하게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냥 드는 둥 마는 둥 자꾸 헤매게 되다가 결국 어영부영 상견례 날이 됐죠. 전 남친을 만날 마음이 크게 막 생기지 않아서 안 만난 건데 그걸 남친은 또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왜 혼자 이렇게 머릿속이 긍정적인 건지 자기 엄마가 저에게 한 말을 옆에서 들어놓고도 왜 저러는 걸까요? 당일날 말하는 모양새를 듣자니 남친도 이제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뜨이게 시작한 걸 수도 있고요. 엄마가 기대 많이 하고 계셔. 우리 오늘 다 양쪽 어른들 기분 맞춰드리고 좋은 시간 갖게 잘 해보자. 혜영아, 아버님은 괜찮으신 거지? 여기서 전 가타부타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했던 말 너는 못 들었냐고 따지려다가 아무튼 그걸 따질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어디 너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이윽고 식당에서 자리를 잡았고 남친네 부모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저희 쪽은 저만 와 있었어요. 아빠는 늘 약속 시간에 빠르게 오시는 분인데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도 오셨어야 하는데 어째 우리 쪽 어른들 셋 다 늦으시니 제가 너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또 그새를 못 참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옆에 아버님 들으시라는 듯 이죽거리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오늘 뭐 작은 아버님네도 오신다고 하지 않았니? 혜영이네는 약속 시간을 아주 딱 맞춰 오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다. 그치? 이러시는데도 남친을 비롯해서 예비 시누이, 그리고 아버님까지 셋 다 그냥 가만히들 있는 거예요. 이때 진짜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 굳어 있는데 뒤에서 아빠랑 작은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영아, 우리 왔다. 이때 저는 혀를 ጭጭ하면서 뒤를 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얼른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놀란 건 우리 예비 시댁이었어요. 처음에는 식당 직원들이 안내해주러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웬 차려입은 젊은 여자분들 둘이 나란히 우리 아빠 옆에 붙어선 따라오고 아빠의 차림새도 뭔가 되게 평소보다 신경 써서 머리까지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뒤에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가 보이셨고요. 심지어 그 여자분은 마치 비서라도 되는 양 아빠한테 이것저것 묻고 양복을 받아드는데 저조차도 낯설어서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분들이 의자를 끌어들이고 아빠가 앉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바로 빠지시더라고요. 아빠, 저기. 그러는데 작은 아빠가 절 툭툭 치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곤 이윽고 양가 어른들끼리 인사를 얼추 떨떠름하게 머리를 숙여가며 하게 됐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완전히 다른 차림새를 하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맞은편에 있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봤는데 다들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뭔가 되게 거슬리는 듯 하면서도 웃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인사를 하셨는데 아빠가 대뜸 말을 쳐내버렸죠. 아, 제가 조상복은 없는데 일복이 많은 관계로 오늘 늦었습니다. 제 뒤치다꺼리도 저렇게 비서들한테 맡기면서 오다 보니 딸 상견례도 늦네요. 듣자니 우리 집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고요? 전 정말 눈이 찢어질 정도로 커져서 아빠 왜 그러냐고 정말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빠를 살짝 건드렸어요. 어머니와 제 남친은 진짜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우리 아빠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은 아버님은 안경 너머로 눈이 작아지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고 신우의 표정은 기억도 잘 안 나요. 말도 거의 잘 안 하시던 아버님이 일순간 묵직하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꽤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웃을 텐데요. 그러면서도 눈매는 매서워지는 게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싶었죠. 근데 그때 작은 아빠가 갑자기 나서시는 거예요. 이미 이런 구조부터가 뭔가 이 상견례는 망했다 싶더라고요.
아유, 실례지만 제가 좀 나서도 되겠습니까? 저는 혜영이 작은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못 참겠네요. 웃을 얘기는 아니라 큰 문제가 되겠네요. 듣자니 그쪽 집안에서 저희 형님이 벌에 쏘여 중환자실에 간 걸 보고 보통 골려대신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쪽 집에서는 웃을 얘기신가요? 이 말에 아버님은 이게 뭔 얘기냐는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셨고 어머니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저와 저희 식구들을 계속 번갈아 보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절 쏘아보며 한마디 올려붙이시는데 저도 어디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만 같이 반박하게 됐죠. 혜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어른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뭔 말을 어떻게 해라길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마저도 제 탓을 하시는 걸 보니 그간 참고 삭혔던 화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더 화가 났던 건 똑같이 영문을 모르겠다며 절 쳐다보는 남친과 시누이였습니다. 지네 엄마가 해야 되는 짓을 알면서도 그냥 늘 대충 덮고 늘 좋게 포장만 해오거나 혹은 모른 척 해오던 이들 말이에요. 그 표정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제 남친도 그간에 쌓인 정이며 뭐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말해버린 거고요. 어머나, 저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 집 어른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아빠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통화하던 날 어머니가 태진 씨 옆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짓 주제에 벌초 간다고 유난 부리더니 조상이 벌 주나 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다시 곱 씹으면서 더 성질이 나는 저에게 어머니는 예 좀 보라는 듯 막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다 붙였다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어머 세상에, 어머머머, 여보, 여보. 아니야. 내가 미쳤어요. 그런데 남친은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계속 콧바람을 흥흥거리며 바깥으로 쉬어대는 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러고 바로 내뱉은 말을 들어보니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했던 걸까요? 저기, 혜영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어른들에게 얼른 사과드리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가 어머니랑 단둘이 통화하다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남친이랑 통화하고 있던 중에 어머니가 옆에서 떠들어대시던 걸 제 귀로 들었는데 그 소리를 자기가 못 들었을 리 없잖아요. 괜히 귀가 벌게져서는 이마저도 제 탓을 하는 남친을 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결국 모든 정적을 깨버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녹음. 녹음된 거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게 왜 제 잘못인지 통화 녹음된 거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찾아볼 테니까 다 들어보시죠. 제 말을 시댁 식구들은 다 일어나서 뭐라 뭐라 웅성거리고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아빠가 다 시끄럽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당당하면 들어보면 될 것이지.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뭐? 없는 집? 그쪽 집은 뭐가 있는데? 태진이 네가 말해봐라. 우리 집이 뭐가 없는데? 니네 집은 뭐가 있어? 이렇게 싸움이 격해지자 결국 식당 직원들이 룸으로 들어와서 주의를 주기 시작했고 이때 아빠가 한마디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게 됐고요. 우리 혜영이 시집 보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인지 이제 얼굴 좀 보려고 왔습니다. 이거 만나기 전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보통 상스러운 게 아니더군요. 퍽이나 아들 장가 좋은 곳으로 잘 보내시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집에 애 안 보내요. 원래 상견례고 뭐고 걷어 차버리려다가 적어도 조상복이 니네 집보단 있으니까 고상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거절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쪽도 말본새하고는 보통 천한 집구석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집안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그러곤 곧장 저와 작은 아빠네를 일으켜 세워서 나가자고 했고 뒤로 뭐라 뭐라 쏟아내는 예비 식구들을 냅두곤 사라져버렸어요. 저도 어머니와 남친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도 않고 나와버렸죠. 그러고 차 타고 나오는 중에도 어찌나 분이 풀리지 않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갑자기 아빠가 몰고 온 그 비서 같은 분들은 뭔지 궁금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아빠네 회사 직원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아빠도 가끔 그쪽 회사에 들리기도 해서 안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저러해서 이때만 좀 수고해달라고 작은아빠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이런 상황도 저는 웃기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튼 제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어그러졌다는 게 참 기막혔어요. 슬프고 억울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모양새를 여지껏 몰랐던 건지 남친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말이죠. 이후로 남친은 저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그 무엇도 없어요. 우리의 추억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다 끝나버린 채로 제대로 된 파혼이나 이별도 뭣도 없이 끝나게 됐죠. 어머니도 물론이고 더 이상 전화 오는 일은 없었어요. 난리라도 칠 수 있고 아니면 뭐가 어쨌다고 설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연락이 완전히 뚝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나마 엮인 지인들이 있어서 소식을 얼핏 듣긴 했는데 파혼하게 됐다는 얘기만 전하고 있다고 하더래요. 당사자인 저와는 아무런 마무리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참 허무하고 부질없게 느껴지는 게 사람 인연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좀 생각이 복잡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집과 저의 미래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차차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나와 더불어 우리 아빠까지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 결정타와 그간 어머니가 무례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 받아들이고 얼른 새로운 일상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